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하며 해외여행은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아시아팟은 랜선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가는 장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같이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아팟 랜선 여행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동행이 되어주셔야 또 멋진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시아팟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TMI의 든든한 동행이신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TMI 못 나오셔가지고 네, 그랬었죠. 그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코로나 느낌이에요. 그때 갑자기 네. 막 그래서 예, 그런 걱정, 개인 걱정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셔서 예, 네, 코로나가 본인도 그렇지만 또 가족한테 미친 영향 때문에 더 네.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더 많죠.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시아 나라들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2021년의 첫 번째 나라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팔레스타인의 여러 모습을 소개해 주실 분으로 사단법인 아디의 이동화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화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동화입니다. 네. 목소리 귀엽게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청취자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디에서 창립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동화, 아디 내에서는 셀림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셀림, 네. 셀림님. 네, 셀림으로 이동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셨죠, 두 분은?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 저는 저희 참여연대 활동가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디는 저에게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죠. 출연해 주신 맞습니다, 아디 관계자 선생님들 네. 계셔가지고 예. 그동안 아시아팟에 이상 유독 아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저희가 아디에게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팟 3회, 50회 이렇게 특집 이래가지고 소개를 나와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디 소개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예, 아디는 영어로 Asian Dignity Initiative의 약자를 딴 이름이고요. 네. 사실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는 저희가 아시아 인권 평화 드림돌이라는 단체명을 썼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의 인권, 평화, 그다음에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현재는 지금 로힝과 관련된 활동들, 팔레스타인, 미얀마에서 각각 인권에 기반한 인권 구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구호 사업이요. 주로 그러면 활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나요? 네, 현장에서 저희 활동가들도 따로 계시고요. 국내에서는 현장의 활동들을 알리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주로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떻게 진행돼요? 일단은 미얀마에서는 거기에 메이크틀라라는 학살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학살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평화 도서관을 지어서 평화 세대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이전에 이제 김기남 활동가나 방혜성 활동가가 로힝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로힝가 난민 캠프가 사실 현존하는 가장 큰 난민 캠프이거든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미얀마에서 이렇게 쫓겨 나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피해들이 정말 많은데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다쳤고 어떤 사유로 피난이 됐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성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방 안에 갇혀 있고 캠프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심리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 스스로 이제 심리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아시아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현지 평화여행을 가는 활동도 하고 마찬가지로 기록 사업도 하고요. 여성 지원 센터 사업도 합니다. 많이 하시네요. 예, 아시아를 또 이렇게
근거로 삼고 계시다는 점에서 우리 아시아파하고도 굉장히 찰떡이죠. 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아디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뭐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특히 미얀마랑 방글라데시는 이제 동남아시아지만 이 뭐랄까 거리가 있는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아마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왜 아시아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가 맞고요. 아디가 시작할 때부터 왜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사실 아디의 미션이 아시아의 분쟁 지역이었거든요. 그 분쟁 지역은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폭력에 노출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디는 그곳을 선정했고 사실상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분쟁 지역은 한반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반도 문제는 되게 많은 단체에서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아서 꼭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강한 주장도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도부터 팔레스타인 활동을 했었거든요. 2005년이요? 네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본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이 제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만났던 그 피해 생존자들의 얘기에 제가 너무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디를 하기 전에부터 팔레스타인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아디를 시작했을 때부터 적어도 국내에서 팔레스타인 이런 분쟁 지역의 활동을 알리는 단체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 때부터 사실은 주변 활동가들을 많이 좀 압력을 넣었죠. 그래요. 활동가들도. 말씀하신 게 단순히 분쟁이라고 하면은 양자 간의 이제 쌍방가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맞아요. 언급하신 이런 부분들은 분쟁이라기보다는 억압, 그렇죠. 그리고 약탈, 뭐 맞아요. 이런 더 표현,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 이 현장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동아 팀장님이 유독 이제 그 조사차 말씀하신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이제 애정이 딱 있으시고 조사차나 평화 여행 이런 걸로 팔레스타인을 여러 차례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것도 들어봐야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부터 총 8번을 다녀온 것 같고요. 네. 길게는 2달, 짧게는 2주 정도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2014년도 제가 7월 8일 날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만났던 모함마드 압둘라라는 친구입니다. 사실 2014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그곳이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했었던 때였어요. 그쵸.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했고 그랬을 때죠. 예. 약간 그 전에 이제 단체에서 3개월 안식어를 부여받았고 이게 뭔가 인생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눈에 밟혀서 한번 가보자라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전쟁이 났고 막 너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소식들을 이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보내기 시작했었죠. 근데 참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죠. 이게 꼭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뭐 동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알리고, 활동을 알린 게 아니라 피해들을 알리고, 현장에서도 또 이스라엘 군인이 막 밤에 이렇게 침공을 하거든요. 마을로. 그럼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조끼를 입고 그걸 막고 또 사진을 찍고 막 굉장히 위험하신. 네,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외국인이니까 함부로 또 뭐 위협을 하거나 총을 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한 달 반쯤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쳤어요, 저도. 너무 지쳤고 좀 쉬자. 이제 들어갈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활동을 좀 종료를 하고 이제 쉬러 갔어요. 쉬러 이제 팔레스타인에 쉬러 갔는데 이제 돌아오기 이틀 전인가 밤 12시 정도에 그 이제 모함마드 압둘라라는 친구가 왔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한국 사람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는 안 듣고 싶은데 또 12시까지 일하고 왔다고 하니까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차 한 잔 먹고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제 앞에 앉아서 정말 덤덤하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야기는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네. 그때 모함마드 압둘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6년 3월 2차 인티파다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인데 그 마을 근처에 있는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군인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팔을 양쪽으로 낀 채로 수갑을 차면서 7시간을 비를 맞으면서 서 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근처 군사기지 지하 독방에서 23일간
밤인지 낮인지 모를 곳으로 구금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사막 한가운데에 설치된 담벼락도 없는 철조망으로 둘러친 아나갑 교도소에 수용이 되었고 그곳에서 심한 처우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한 명이 군인들한테 그 이스라엘 군인들 구타를 당하니까 본인도 함께 저항을 했대요. 같이 저항을 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 했더니 또 굉장히 많이 구타를 또 당하셨나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참 더 몰리자 이스라엘 군인이 그 처음에 이렇게 저항한 사람을 총으로 사살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 사람이 또 라몬 교도소라는 곳으로 가서 3년의 형기를 채웠는데 이 라몬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면회가 안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3년간의 구금의 그 일과를 저한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안에서 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야 내가 더 이상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좀 때리기 좀 어렵게 되겠구나.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돈이 없대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저한테 새벽 1시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모습. 이 전반적인 모습이 그 친구가 나한테 던졌던 되게 선한 눈빛으로 덤덤한 얘기가 제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그 현장의 모습들을 알게 됐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팔레스타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제가 이제 이전 단체에서 새로운 단체로 만들어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러네. 그 네. 압둘라 씨가. 무함메드 압둘라라는 네. 친구죠. 네. 근데 돌 한 번 던졌다가 지금 3년째 여기저기 갇혀서 살다가 맞아요, 온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런 사연들이. 이동화 쌤의 마음에도 돌을 던지는. 그러니까 돌팔매. 네. 2014년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가자지구 맞아요. 폭격을 할 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 위에 올라서 맞아요. 그 맥주를 마셨나? 어쨌든 이제 쇼파까지 갖다 놓고 환호를 지르고. 맞아요. 환호 지르고 성광을. 예, 그런 그 모습이 외신에 보도된 걸 보고 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쟁 자체도 그렇지만 맞아요. 그 분쟁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몇 가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도 아디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네. 역할을 하고 싶으셔서. 자, 그럼 오늘 또 전달해 주셔야죠. 팔레스타인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네, 팔레스타인은 어디에 있고 뭐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개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영토를 보면 국제적으로는 19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 점령된 세 지역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한지구란 얘기가 있고 가자지구가 있고 동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은 모두 다 현재 지도상에서 보면 보여지지 않죠. 이스라엘 내에 있고요. 이스라엘 내에 서한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이라고 구분을 하고 영어로는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령된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 잘 모르긴 하죠. 그래서 서한지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 아니어서 이게 서쪽의 안, 그러니까 뚝방 같은 거를 뭐 안이라고 하잖아요.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요르단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요르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는 이집트 국경하고 지중해 연안을 맞닿고 있고요. 먼저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서한지구의 크기는 한국의 제주도 약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감이 오실 수 있는데 그 인구는 약 280만 정도고 가자지구는 한국의 약간 군산시, 세종시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여기 인구가 200만 명이 살아요. 쬐끄만데 많이 사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가자지구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순위로 보면 4에서 5위 정도가 되고요. 어쨌든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하고 동해섬 다 합치면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한 19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사실은 높죠.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폭격을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곳이죠. 굉장히 괌이라는 곳에 이제 폭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한지구 내에 또 A, B, C로 지역이 좀 나누어져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아마 오슬로 협정이라는 곳이 생겨서 오슬로 협정상에서 서한지구 내에 뭐 팔레스타인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권이 없는 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A와 B가 합쳐봤자 40%고 이제 자치권이 없는 지역을 C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60%가 이스라엘 관할에 있어요. 무장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고 행정권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 C 지역에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150개하고 65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또 거주하고 있어요. 65만 명이요. 대단히 많은 숫자고 사실은 이제 서한 지구도 굉장히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 안에 60%.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주도의 3배라 그랬잖아요. 네. 제주도 한 개 정도의 크기에서 약 280만 명의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 정착초를 아마 뒤에서 조금 더 다뤘으면 좋겠고요. 개괄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무슬림이 약 93%입니다. 네. 하지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자 6에서 7% 정도 되고 베들레헴은 대단히 많으세요. 기독교 분들이. 그 집단을 거주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블루스 내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소수의 또 그들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유대인도 좀 소수가 거주하고 있고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총리에 의해서 이원 집정부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서한 지구는 파타의 마흐무드 아바스라는 대통령이 사실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제 가자 지구는 유명하긴 하죠. 하마스라는 정당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선을 가졌고 2006년도에 총선을 했는데 제가 이때 갔었어요. 2006년도 총선할 때 운이 좋게 갔었고 역사적 순간에 다 계셨네. 저 그때 BBC 기사를 다 봤거든요. CNN도 보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05년, 2006년. 2006년도 총선 이후로는 하고 나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몇 년째야 지금? 지금 거의 15년째 지금 선거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다 권한 밖에 지금 의회와 지금 대통령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정치 부분에서 조금 내기를 좀 더 할 것 같고요. 네. 자연 환경은 사실은 여기서 사계절이 있지는 않아요. 예, 여름에 되게 덥고 건조한 기억이 한 9개월 정도 있고요. 사막 같은가요? 사막 정도는 아닌데 지중해하고 연안에 있어서 사막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중동하면 느낌이 좀 오잖아요. 되게 좀 네. 메마른 지역 맞더라고요. 그 느낌. 뭐 바람도 대단히 좀 덥죠. 말 그대로 덥고. 근데 또 11월, 1월, 2월 요 정도는 또 우기라고 그래서 또 비도 꽤 오고요. 네. 이 강우량은 사실 영국의 런던 수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오는 거네요. 근데 영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또 경제적 부분에서는 사실은 좋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에 그쵸.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 합쳐도 경제 상황의 지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제 가자지구만 놓고 보면 1인당 GDP가 1958불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2,000불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뭐 빈곤율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주 개괄을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지역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역들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성경에서는 계속 무슨 되게 적과 꿀이 흐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지역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또 뭐 말씀하시겠지만 단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역사적 그리고 맞아요.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죠.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아팟 하면서 진짜 종교 문제랑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영토랑 종족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على عهدي على ديني على أرض تلاقيني أنا لأهلي أنا فديهم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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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على أرض تلاقيني أنا لأهلي أنا فديهم والله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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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은 이동화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팔레스타인 노래예요. 무슨 노래인가요? 예, 이게 아랍어로는 다미 팔레스타인이 그 원래 영어는 My Blood is Palestinian, 그러니까 내 피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라는 노래고요. 2013년도 모함마드 아사프라는 한국에서도 몇 명은 알더라고요. 아랍 아이돌 컨테스트 우승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저 그 영화 추천받았었어요. 예. 뭐 이제 이 친구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중동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춤을 추잖아요. 손에 손잡고 우리 강강술래처럼.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노래 나오면 사람들 다들 일어나가지고 손잡고 춤추기 시작하는 거고요. 강남스타일 같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춤추는 거예요? 뭐 주로 남성들이 많이 추고요. 여성들은 네. 또 못 추는데 어쨌든 예, 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의미도 있고 되게 유명하고 또 집단적으로 춤출 때 반드시 쓰이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동 음악처럼 신디사이즈가 강하고요. 듣고 있으면 되게 흥겨워요. 네. 예. 내 피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라는 네. 노래입니다. 네, 좀 더 들어볼게요. فلسطيني وابن أحرار جبيني بالسما ومغوار على عهد الوفا يا دار وعمره ما انحنى جبيني فلسطيني فلسطيني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على أرض تلاقيني أنا لأهلي أنا فديهم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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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نا دمي فلسطيني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내 피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잘 들어봤고요. 뭐 피 얘기 나오니까 이제 우리 역사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역사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루하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네, 걱정이에요. 특히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동 분쟁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의 역사, 근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굵직한 사건들로 해서 우리 청취자들께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타임라인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또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영화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하고 정복할 거에 따라서 지배자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고요. 제가 활동하는 기간들은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래전 기간보다는 근 100년 전의 역사를 제가 훑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100년도 길어요. 그럴까요? 그럼 더 줄여볼게요. 네.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수천 년 동안 바뀌는 와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쪽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1차 세계대전, 1913년부터 20년까지인가요? 이 전까지는 그 지역이 대부분 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920년도 전까지는 오스만 지배를 받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소위 이제 터키나 이쪽이 지게 되잖아요. 소위 네. 영국과 프랑스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20년도부터 48년까지 영국이 지배를 하게 돼요.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사실은 한국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한국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18년도부터 아니 20년도부터 48년까지 지배를 받고 근데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세계의 좀 삼중 사기 협약이 생기거든요. 네. 첫 번째 사기 협약이 1915년부터 16년까지 영국이 이제 아랍의 지배를 여러 아랍의 주요한 이 지배적 세력들한테 너희가 같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운다면 너희한테 이 땅을 너희 땅으로 주겠다. 이게 소위 되게 유명한 오세인 맥마흔 서한 협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916년도에 영국이 프랑스하고 되게 밀약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쪽은 프랑스가 갖고 지금의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나 이쪽은 영국이 갖겠다. 밀약을 하게 되고 이게 사이커스 피코 협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많은 사람도 알고 있지만 이제 당시에 또 영국이 또 유대 자본인 로스차일드 쪽에서 너희가 우리한테 돈을 주면 군비를 대주면 너희 이 땅에다가 너희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약속을 해주겠다. 이게 벨푸어 선언이거든요. 네. 이게 1915년, 16년, 17년 이 3년 사이에 영국이 소위 같은 땅을 가지고 소유권을 너희한테 주겠다. 우리끼리 나눠 갖자. 아니면 유대인한테 주겠다라고 하게 돼요. 기획부동산 수준이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분쟁의 씨앗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로힝가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한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소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유럽에서 되게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벨푸어 선언 이후로 지중해 연안으로 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 땅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긴 했었으나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문제는 현장에 있는 그 지역민들하고 분쟁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역사는 상당히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그냥 평화롭게 산 게 아니고 되게 많은 학살이 있었다는 것들이 사실 이제 여러 학자들에서 밝혀지고 있긴 하고, 그러니까 많은 소요가 있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뭐 유대인 사람들도 서로를 해하기도 하고 뭐 파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여기를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를 지배를 하자니 실익도 별로 없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자기 나라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영국이 유엔에 넘기게 돼요. 1947년도에 여기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관할이 안 되니까 유엔이 분리 관할을 해다오. 그래서 1947년도에 유엔이 약간 유명한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소위 땅을 구분하는 분할안을 소위 채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유대 국가의 56%를 소위 이제 주어지게 되고 이제 나머지 43% 정도를 이제 아랍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소유하게 하게끔 하고 이제 2% 정도가 이제 소위 에루살렘 지역인데 여기는 공동 관리 지역. 왜냐하면 워낙 거기가 종교적으로도 복잡한 곳이니까 이렇게 채택을 한데 당시에 이제 유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없는 땅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국가 창설이 되니까 얼씨구나 하고 받았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소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게 돼요. 건국과 동시에 이제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있지는 않았어요. 당시 이제 옆 나라에는 요르단이 있었고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었고 밑에는 이제 이집트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들이 소위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소위 이제 아랍 지역이고 소위 이제 우리들의 어떤 영토인데 유대국가 생기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는 다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뭐 되게 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은 지역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원래는 유엔 안으로 56%인데 약 70%를 차지하게 되고요. 전쟁 안 했으면 그냥 40몇 %만 줬으면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이 바뀌긴 좀 사랑스러워 있긴 해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근데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존재는 없었고요. 그래서 서한 지구의 그 일부 지역을 요르단이 소위 통합을 하고 있었고 이제 가자 지역과 일부 지역을 이집트, 이제 시리아 쪽 골란고원을 이렇게 가진 상황인데 1967년도 이제 3차 중동 전쟁 또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6.1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6.1 전쟁 때 이제 또 6일 만에 또 이스라엘이 이 서한지구, 요르단이 병합하고 있었던 서한지구, 이집트가 소유하고 있었던 가자지구,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까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 싹 다 이렇게 또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효적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모든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사실 이제 국제법상으로 보면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군인이나 자국민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제네바 협약으로 제가 알고 사실은 이제 철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 한 번 더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지부진했었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1987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이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게 인티파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인티파다.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조건들을 지켜준 게 아니기 때문에 탄압을 하고 쫓겨내려는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참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돌을 던지고 예, 돌 던져요. 돌 던지고 막 탱크에다가 뭐 이게 타이어 불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게 돼요.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하게 되고요. 이게 시작은 이제 가자지구에서 4명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민중봉기라는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1차 민중봉기가 약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6년이요. 대단히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이제 국경과 어떤 정책들을 결정했었던 오슬로 협정이 1993년부터 94년도에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당시 라빈 총리하고 이제 야셀 아라파트라는 팔레스타인을 대변하고 있었던 어떤 피에르 의장이 이제 땅과 평화의 교환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 다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에 굉장히 평화적 무드가 조성이 됐었고 이제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팔레스타인의 일부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한 지구 A와 B에 이제 제한적 자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1995년도에 그 당시에 평화협정에 참여했었던 라빈 총리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강경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제 오슬로 2차 협정, 임시협정이 최종 이행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 좀 강경파가 득세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슬로 협정의 2차 협정이 최종 이행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샤론 총리라는 이스라엘 강경파 총리가 이제 좀 이제 당선이 되고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이제 성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라는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단히 많은 무장 병력을 이끌고 방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쪽 사람들은 자기 성지가 또 짓밟힌 것들은 또 그쵸. 참을 수 없어서 그쵸. 또 다시 2차 인티파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2차 인티파다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도 5년. 네. 근데 이 인티파다의 좀 다른 점은 처음에 1차 인티파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할 줄은 몰랐고 전 세계적인 뭐 소위 반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겪고 나서 2차 인티파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억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시가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전까지 안 했었거든요. 1차 같은 경우는 지난만 했었는데 실제 제가 활동하는 나블루스나 뭐 라말라나 다 탱크가 들어가지고 모든 관공서를 파괴를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인티파다 이후에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거가 있었고 네. 이 와중에 되게 많은 이제 중재 노력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든 이런 여러 가지 좀 국면들이 있었고 2006년도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선거를 당선한 게 하마스야. 근데 하마스를 이스라엘과 미국이 볼 때는 이건 테러 집단이거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 가자 측을 침공하게 돼요. 2006년도에 또 가자 측을 아까 말했던 군산시 정도의 200만이 살고 있는 그 밀집한 공간을 이제 공습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2008년도에 가자 측으로 또 공습합니다. 지상군을 투입하고요. 2012년도에 또 가자 측으로 공습합니다. 2014년도에 제가 있었을 때 또 공습을 하고 서한 측으로 공습을 하게 되죠. 몇 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세보니까 공식적으로 한 5번 정도 되고요. 와. 근데 이게 또 5번이라 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도 산발적으로 간간히 이게 공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하마스 쪽에서 소위 연을 통해서 이렇게 폭함을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도착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근데 나온 순간부터 이제 또 공습을 하고 되게 산발적으로 많이 하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뭐 공습하고 군사작전을 하고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가자 지구에서 또 하마스 같은 경우는 또 군사행동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긴 합니다. 거의 뭐 계속 일상화된 왔다 위협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떤 상태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태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점령 당하고 있죠. 이게 67년 이후에 모든 땅들은 이제 점령 상태에 있고 오슬로 협정이 최종 이행에 못 따면서 제한적으로는 서한 지구와 A, B 그다음에 가자 지구는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빠져요. 이스라엘 싹 다 빠지거든요. 싹 다 이제 대신 이제 싹 다 막아버리죠. 가자 지구 해안가도 막아버리고 반경 5km까지만 어업권을 주고 5km 이상에서는 사실은 네. 이제 나갈 수가 없고 가자 지구 내에는 한국의 DMZ처럼 네. 500m 이내, 그러니까 장벽을 다 둘러쳤거든요. 그렇죠. 그 군산 전제를 쳤는데 거기서 500m 이내는 사실은 접근 금지 구역이에요. 이게 들어온 순간 발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 사람들이 2018년인가 19년도가 이렇게 귀환 행진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벽으로 가면 이제 총을 쏘고 그래서 막 사망 사건이 많이 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죠. 가자 지구는 너무나 명백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상황에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고요. 서한 지구는 물론 이제 제한된 행정권과 자치권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뭐 경제적 지배, 그다음에 군사적 지배, 행정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 내부로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뭐 정치적 리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들도
뚜렷하게 저쪽 리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고 그쵸. 파타는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지금 선거도 지금 15년째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마스는 인정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재 팔레스타인 내 정치적인 상황은 그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고 있는지. 맞아요. 이게 정치적 상황이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항상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만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만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상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리더들에 대한 언급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외부적 요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 요건은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고 정치적 리더를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내부적 동력들을 모아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하지 않아요.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긴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의 2년 단위로 전쟁과 이렇게 있으니까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오직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게 되고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또 하는 부분이 또 많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파타와 하마스가 워낙 또 과대 비대표가 됐어요. 그 상징성이 대단히 높고 그들이 사실은 독재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역 사회, 지역 의회까지 파타와 하마스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지역에서도 의회를 구성을 하고 대표자를 선임을 한데 여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당은 대부분 이제 파타나 하마스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관련된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거는 사실 이제 현재 이제 아부마젠, 무함마드 아바스 이전에 이제 야셀 아라파트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이 부정부패가 이제 돈이 이제 해외에서 원조가 많이 받으면 이것들을 이제 좀 필요한 걸 쓰기보다는 이제 좀 챙기시는구나. 예. 그래서 되게 잘 살기도 하시고 그분들은 또.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변하더라고요. 부정부패가 되게 심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리고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현의 집회 자유를 한 적도 있어요. 거기 현장에 있는 그 가자지구 주민들의 젊은 사람 중심으로. 근데 이거를 하마스가 단속을 했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했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또 안 알려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이건 또 이스라엘 얘기도 오히려 아니고 이스라엘 오히려 이제 또 시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은 많이 추락을 했고 지금 내부 부정부패 많고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 이제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좀 다행인 뉴스가 뭐냐면 이제 하마스하고 지금 파타하고 올해 선거를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요? 그걸 추동했던 거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막판에 이제 중동 관련된 협상을 내놨잖아요. 협상안의 제일 골자는 아까 말했던 서안지구 60%이 지역을 아예 이스라엘의 주권하에 놓겠다라는 그게 딜이거든요. 그리고 대신 안 쓰는 남부에 있는 사막 땅을 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돈 얼마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서안이든 뭐 파타나 하마스도 이제 위기감이 좀 높아졌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딘가요? 몇 군데가 지금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맺었어요.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 마지막 작업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타나 하마스도 이제 우군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내부적 위기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제 활동가들은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방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8월달, 11월달 처음에 하는 게 총선,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제 올해 안에 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신뢰하진 않는데 어쨌든 좀 새로운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근데 대통령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지금의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고 했어요. 본인이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하긴다만. 네.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영향력 거기서 굉장히 긴밀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트럼프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고 신났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맞아요. 예루살렘은 양쪽에서 사실은 영구적인 자기 수도로 인정하고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한편에 귀속되는 건 굉장히 문제적 상황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트럼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바이든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지금 뭐 국제 정책 상황이 좀 팔레스타인에게 좀
어느 정도 유리할 것이다. 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지금 변화 속에서 어떻게 좀 작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팔레스타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쵸. 처음에 트럼프가 제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정말 최악의 어려움을 겪은 거는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당선하자마자 너무나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너무 대놓고 눈치 없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뭐 정착촌도 늘어나고 뭐 사람도 뭐 이렇게 중동 평화도 뭐 개판이고 뭐 이런 거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되게 많은 이제 중동 관련된 학자나 연구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만큼 악화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시도는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이제 소위 48년도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쭉 이제 대이스라엘 대중동책을 역사를 검토해 보면 그나마 조금 악화되지 않게끔 이제 몇 명의 뭐 이렇게 선례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바이든이 그러면 어떤 변화를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좀 신경 쓰기에는 사실은 예 너무 바빠 지금. 한참 뒤다. 다음이 또 한반도잖아요. 파리 기후 협정 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너무 많아서 정말. 당분간은 좀 쓰기 어렵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제 너무 친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정책이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데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당분간 되게 어렵겠다라는 전망들을. 그래도 뭐 그 팔레스타인하고 총영사 그런 폐쇄하고 했던 거는 다시 이렇게 외교 관계는 뭐 그게 뭐 긍정은 아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본적인 채널은 복구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던데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그게 최선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그런 조치겠죠. 네. 예,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긍정 조치. 부재 정말 당연하고 기계적인 그렇죠. 보수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미국이 되게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아예 빠지지도 않고. 정치적 상황도 참 어려운데 큰일이네요. 꼭 투표는 했으면 좋겠네요. 올해. 투표할 수 선거 있는 좀 제도가 했으면 먼저 좋겠네요. 열려야겠죠. 네. 네. 이스라엘도 선거가 있다는 얘기. 올해요? 예. 진짜요? 몰랐어요. 아닌가요? 작년에 작년에 초유의 3번에 3선을 했죠. 아 그런가요? 이스라엘 총리가 죄송합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그분은 못해서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네. 아니 팔레스타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그 분리장벽이잖아요. 네. 그 너무 거대하고 이제 이런데 당연히 이스라엘이랑 관계 안 좋은 것도 다 우리는 알고 있고. 근데 그동안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잠시 평화의 무드가 있었던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현재도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나요? 시도 같은 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사회에서의 협상들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위시를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성과를 낸 적도 있었죠. 1991년도에 미국에서 마드리드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과의 어떤 협상을 하게 됐고 1997년도에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헤브론 협정을 해서 헤브론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분쟁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고요. 2005년도에는 이제 어떤 이러한 무드의 일환으로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이제 정착촌과 정착민이 강제로 퇴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세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역사적인 판결인데, 역사적인 행동인데 이스라엘 정착촌 규탄하는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놓고 막 흥분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사실은 시오니즘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어떤 뭐 이렇게 싸움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물리적으로 강력한 이스라엘과 미국이 현재 팔레스타인 내부에 있는 땅을 따먹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한국에서도 그것도 좀 느껴요. 저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뭐 폭격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한 뭐 온다 행동을 한데 지금은 싹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엄청 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세상에서 뭐 나치 다운 이스라엘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시오리즘에 대한 반발과 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힘을 받아서 BDS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뒤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일정 정도 성공을 가둬요. 그러니까 국제적 외교적 상황 내에서는 좀 답답하긴 한데 국제 시민사회 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선호 부분들은 명백히 바뀌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시민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외교적인 해결은 사실은 이제 조금 뒤로 갈 수 있으나 이제 소위 시민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뭐 캠페인이나 활동들은 그렇게 힘이 안 받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뭐 저희 의외의 그냥 일반 시민들 얘기들 중에 그런 것도 들은 적 있어요. 왜 유명 커피 네. 그게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있다. 또 뭐 그 유명 그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이 그렇죠. 예, 또 이제 이스라엘 그거에서 거기다 뭐 불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맞아요. 뭐 이런 노력들이 사실 자구 노력이랑 같이 결합돼서 돼야 이제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빨리 오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 한반도 분단보다 더 오래 묵은 사안이더라고요. 몇 년 좀 더 전이지만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도 좀 착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약간은 미안함까지 뭐랄까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시아팟을 진행하면서 느는 게요. 진행 실력보다는 이제 가고 싶은 나라 목록이 자꾸 느는데 팔레스타인이 그 목록이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막 너무 좋은 환상적인 여행지라서가 아니라 이런 되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그 현장 같은 거를 그냥 실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은 국가 단위로서 원래 있던 것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죠? 국가 단위로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는 국가 단위로 해석하고 그쵸, 맞아요,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쟤네 나라는 왜 저렇게밖에 안 해?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만든 것도 이제 사실은 국제사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 국가의 그 건실함, 뭐 아까 얘기했던 부정부패, 왜 그들의 정치 체계가 이렇게 허술한가 이런 걸 욕하기 전에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국가 부실로 인해서 생긴 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을 부르게 되는 거고 거기서 생겼던 정체성이 생긴 건데 맞아요. 그 국가적 책임을 묻기 전에 저는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국제사회가 막 뭘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맞아요. 이게 말을 안 가능하지? 듣죠. 어떻게 할 안보리 수 있어? 결의안 뭐 이런 거 네, 꾸준히 채택되고 해도 그러니까요.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무시하는 중이시잖아요. 미국 뒷배가 있으니까 또 네, 그걸 그쵸. 이용하는 거고. 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치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아무튼 연초라서 더 바쁘실 텐데 이 아시아팟을 위해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시아 TMI 2편 이제 또 나와주실 거죠, 동아 팀장님? 네. 불러주시면 김영준 선생님도 나오실 거죠? 네. 네, 아시아 TMI 팔레스타인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